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70세 정도의 나이 든 여자가 젊은 남자로부터 공경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상황에 끼어들어 한두인을 위해 스스로 방패막이가 된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쁜 처자인데요. 선한 인상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예쁜 처자와 엮여서 굴욕이 치른 한 가족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함께 들어보시죠. 아들이 출근을 했으니 저도 얼른 준비를 해야겠네요. 얼마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아는 지인이 하는 찻집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들이 한다면 난리가 나리지만 그래도 전 일을 하는 게 좋답니다. 이제 겨우 70인데 뒷방 늙은이처럼 집구석에 꽁꽁 틀어박혀 아들이 주는 돈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 탐탁지는 않았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일하는 게 좋기도 하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부지런히 몸을 돌리다 보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그게 제가 일을 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한번 실패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러다 또 아들의 배필감을 찾을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기대가 저를 일터로 내모는 이유기도 합니다. 제 일터에서 며느리들 아이들 만난 경험이 있었거든요. 결말이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를 놓을 수는 없네요. 결국 저희 아들의 결혼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제 눈에는 참 참한 아이였어요. 마음도 따뜻하고 사람도 잘 챙기던 아이였죠. 바로 그 아이를 만난 게 일터에서였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그 일로 인해 아들과 제가 공경에 처하긴 했지만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제가 아들을 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들도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을 봐야 제가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는 거고요. 가끔 아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워낙 크게 대인 경험 탓인지 아들이 당분간은 여자만 낼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 원인이 저한테 있으니 더더욱 그런 감정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열 경찰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 법이라고요. 잡정하고 속이려 들라치면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저를 위로하지만 그렇다고 제 속이 편할 수는 없겠죠. 제 얼굴에 침뱉기나 마찬가지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를 당하지 말았으면 하는 때문이랍니다. 저희 집에 든 도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전 박 70줄에 접어든 헬마시입니다. 지금은 아들과 둘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6년 전에 떠났답니다. 저보다 10살이 많은 양반이었으니 조금 빠르긴 해도 떠날 때도 됐죠. 원래부터 당뇨가 심한 분이어서 심심찮게 병치레도 했던 양반이었어요. 결국 당뇨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급하게 제 곁을 떠났답니다. 그 일 이후 아들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놈의 일이 뭔지 결혼도 안 하고 살던 놈이라 합가가 어렵지 않았답니다. 안 그래도 혼자 살며 잘 못 챙겨 먹고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는데 남편이 떠나자 혼자 살기 그럴 거라며 저를 불러들였답니다. 아들과 살게 되면서 좋은 점이 많았지만 딱 하나 불만이 있다면 그건 저를 집안에만 박아두려 한다는 거였어요. 나이도 있고 하니 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서요.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물려준 돈도 적당히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사업을 하니 돈 걱정 따윈 안 해도 되는 처지니까요. 잠깐은 좋았어요. 제가 평생 남편을 따라다니며 일을 했거든요. 남편이 복수였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목수란 사람들이 참 다재다능하거든요.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전기도 잘 다루고 2배나 장판 가는 것도 척척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일해달라는 의뢰가 참 많았답니다. 초창기엔 팀을 꾸려 일한 적도 많았지만 사람 쓰는 일이 이래저래 힘든 일이더라고요.
부리던 사람이 말도 없이 일에 나오지 않아 곤혹스러운 적도 많았고 믿고 맡겼는데 문제를 일으켜 오히려 돈이 더 깨지기도 하대요. 그래서 제가 주수처럼 남편을 도우게 됐어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 금세 일이 몸에 익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칭찬을 안 하는 남편이 재능이 있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가끔 남편이 당뇨로 인한 트러블이 생길 때면 제가 감독을 할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기 전까진 언제나 붙어 다녔던 거였죠. 근데 아들은 그걸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바쁘게 일하느라 자기를 챙기지 못했던 엄마가 안쓰러웠나 봐요. 몇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일 안 나가면 안 되냐고. 물론 어린 시절에만 그랬고 철이 들면서부터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몰래 그게 걸렸던 건 맞았어요. 남편이 죽고 제가 자기와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부탁한 게 일을 그만두라는 거였던 게 그 증거였답니다. 아들이 그러니 제가 마냥 고집을 부릴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집에만 틀어박혀 살림을 했어요. 혼자 사는 아들로 입에 들어갈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이 싫었을 리는 없었죠. 나름 보람도 있었고요. 근데 계속 그러니 줌이 쑤셔 안 되겠대요. 결국 창고에 박아두었던 연장통을 다시 꺼내고 말았답니다. 아들 몰래 다시 현장에 나가 몸을 굴리니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일이 아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뿌듯하기도 했고요. 제가 일하던 곳이 아들 회사가 하는 공사 현장이었거든요. 어떻게 엄마가 아들 현장에서 일하냐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말하자면 긴데 일단 아들이 대기업 건설 회사에서 일하다 독립해서 집을 지는 사업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조그만 빌라 같은 걸 짓고 때론 규모 있는 오피스텔도 짓고 그랬답니다. 시공사라는 거랬거든요. 아들이 회사를 하면서 현장에 투입시켰던 총책임자 비슷한 이가 바로 남편의 후배였어요. 예전에 남편이 데리고 다녔던 사람인데요. 남편에게서 독립을 하고도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거든요. 저랑도 막역한 사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좋아하던 거죠. 안 돼요. 상구가 알면 난리 날 거 아시잖아요. 형수 일 시켰던 거 들키면 상구가 저 잘한다고 그럴걸요. 그놈이 어떻게 알겠어요. 요샌 그 현장 말고 의정부 쪽에 건물 지는 걸로 정신없잖아요. 회사 사장님이 현장에 나올 일도 없을 거고요. 제가 상구 엄마란 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철승씨만 있다 물면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잡부일 뿐인데 철승씨도 제 실력 알잖아요. 말만 잡부지 못하는 일 없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는 집인데 제가 손보태서 더 잘 지을 수도 있고. 형수 실력이 알지만 이제 좀 쉴 때도 되잖아요. 상구도 상구지만 형님이 이거 아시면 저 진짜 혼내실 텐데. 남편이 알면 뭐하게요. 설마 하늘에서 내려오기라도 할까. 몇 번이고 안 된다던 후배가 결국은 제 청을 부딪히지 못했답니다. 사실 제 말이 되는 데가 없었으니까요. 저 정도 실력자를 부리는 게 얼마나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지도 잘 알고 무엇보다 제 말대로 아들 건물이니 제가 더 꼼꼼하게 챙길 거라는 것도 알았겠죠. 그렇게 일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제가 건설사 대표의 엄마라는 건 우리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문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일찍 현장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출근을 하고 나서야 집을 비울 수 있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불평을 말하기도 했고 은근히 저를 따돌리기도 했거든요. 그나마 철승씨가 있는 날에는 나았죠. 아무리 비밀로 한다 해도 제가 사장의 엄마이자 자기가 모셨던 상사의 와이프니 철승씨는 은연중에 저를 챙기곤 했거든요. 근데 철승씨가 없는 날엔 다들 저를 따돌리고 어려운 일들을 몰아주곤 했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새 말로 전 낙하산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철승씨한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상관없었어요.
제가 어려운 일을 맡는 게 오히려 아들에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더 잘 올라갈 거란 걸 아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답니다. 그래도 밥 먹을 때면 저만 동그라니 버려지는 건 좀 그랬어요. 이모님, 왜 혼자서 밥을 드세요? 저 앞에 앉아도 되죠? 가끔 현장에서 보던 처자였어요. 저희 승씨 말로는 시행사 직원이라더라고요. 시행사라는 게 따지면 이 건물을 짓는 주관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 회사가 그 사람들 의뢰로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 거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와서 현장 체크를 하는 거였죠. 평소에도 그 처자는 인부들에게도 먼저 인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는 해도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갑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인부들에게는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처자는 안 그랬어요. 나이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던 처자였어요. 그런 처자가 제가 혼자 밥을 먹는 게 권연 나쁘더라고요. 아, 네, 괜찮아요. 근데 여기 밥이 아가씨 입에 맞을래나? 험한 일하는 사람들이나 먹을 밥인데. 험한 일이라뇨. 이모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먹고 사는 건데요. 그리고 저 이 식당 밥 완전 좋아해요. 어묵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그렇게 말을 텄습니다. 젊은 처자가 나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을 싫다 하지 않고 말을 섞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주연이라는 그 처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을 누구보다 잘 챙겨주기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밥도 먹고 때론 차도 마시며 정을 보태갈 수 있었어요. 참 고맙대요. 이런 처자가 내 며느리였으면 싶은 마음이 절로 들 정도였어요. 맘 같아선 아들을 만나보라고 권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억지로 맺어줄 수 있는 건 아니니 문제였죠. 그래도 엮어주고 싶다는 미련 같은 게 있었어요. 계속 보다 보니 볼수록 괜찮은 처자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즈음 뜻밖의 일을 겪고 나니 그런 생각은 개눈 감추듯 사라졌답니다. 아들이 취한 처자와 대판 싸우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앞서도 말했다시피 아들이 제가 일하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평생 남편 따라다니며 남자들이나 할 법한 굳은 일을 하는 엄마를 안쓰럽게 여겼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아들 몰래 일을 했던 거였어요. 문제는 제가 언제까지 아들을 숙일 수 없다는 거였네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회사 책상에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들 회사에서 하는 일이니 가끔 아들이 오기도 했어요. 그래봐야 철승씨가 아들이 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으니 그런 때는 척단에 몸을 숨겼답니다. 근데 그날은 그게 안 됐어요. 철승씨가 다른 현장에 가 있기도 했고 아들이 온다는 말도 없었답니다. 주변에서 물을 보다 불쑥 드는 거였거든요. 저야 그걸 모르니 당연히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제 등을 치대요. 다른 인부들이 그러는 줄 알고 뒤를 돌아봤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예요? 엄마가 왜 어디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일하는 거 아니야. 철승씨가 오늘 다른 일이다고 잠깐만 받아내서. 잠깐만 봐주긴요. 누가 바로 쭈이라고 니신 거구만. 당장 관둬요. 아들이 울그락불그락하는 폼이 사정 모르는 주변 사람들 보기엔 좀 이상했을 겁니다. 시공사 대표가 잡일이나 하는 늙은 여자를 다그치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걸 취한 처자가 봤더라고요. 시행사 직원이긴 해도 말단이다 보니 시공사 대표인 아들을 잘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누구라는 건 알았을 겁니다. 함부로 나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단 뜻이었죠. 그런데도 제가 공경에 처한 걸 보고 그냥 잊지 않았답니다.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모님한테 뭐라시는 거예요? 대표나 되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 땡땡피아 이주연입니다. 시행사 직원이에요. 땡땡피아 직원이시라고요?
이 일 때문에 오신 거면 일이나 하세요. 지금 이건 그쪽 분이 참견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참견할 문제가 아닌데요? 요새 갑질하는 분이 많다던데. 설마 대표님이 그러실 줄은 몰랐네요. 두 사람 눈에서 불꽃이 튀더라고요. 아무래도 주연 처자는 아들이 제게 일 때문에 야단을 치는 줄 알았나 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주연 처자는 새파랗게 젊은 사장이 나이 많은 제게 그러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더 큰 싸움이 번지기 전에 말려야 했답니다. 주연 처자, 그런 게 아니라오. 그게 괜찮아요. 아무리 이모님이 이 회사 돈 받고 이러시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일을 떠나 어머님 같은 분한테 이러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당장 사과하세요. 아들이 기가 차하는 눈치대요. 시행사가 시공사보다 조금 더 위에 있긴 해도 어차피 공생하는 관계거든요. 무엇보다 시행사 말단 직원이 시공사 대표에게 그렇게 따지듯 물을 수는 없는 관계랍니다. 그런데도 그러는 걸 보니 좀 신기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아들이 그랬거든요. 주연이가 막 따지는데 처음엔 키가 찼어요. 시행사 말단이 시공사 대표한테 사과하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러다 내가 나쁜 맘 먹고 땡땡피아 강 대표한테 뭐라 그러면 잘일지도 모르는데 이 여자 보지 싶기도 했고 사실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라고 말 안 한 거고요. 어떻게 하나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들이 좀 짓궂게 행동을 했답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서 그런단 말이죠. 내가 강 대표한테 이 문제로 따지면 어쩌려고. 따지세요. 제가 차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사과는 하세요. 아무리 기업주라 해도 직원들한테 그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못하겠다면요. 사장이 시행사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자 주변 공기가 확 얼어붙더라고요. 제가 제지를 하려는데 아들이 눈치를 주대요. 하긴 제가 나서기는 사실 좀 그랬어요. 대표가 저의 아들이란 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정체를 밝히기도 그랬으니까요. 더군다나 그 즈음엔 저도 좀 흥미가 생기기도 했어요. 마냥 여리여리하게만 보이던 처자가 거래처 대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측의 말을 이어가는 게 신기하기까지 했거든요. 보아하니 아들도 기분이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사장님 인격인 거죠. 힘없는 직원들이나 괴롭히시는, 힘없는 직원을 괴롭히는 악덕 고용주라는 말인 거죠. 네, 끝까지 사과를 안 하시겠다면요? 사과라. 그건 좀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제가 크게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아서. 잘못한 게 없으시다고요? 지금 이모님한테 윽박 지르시는 게 잘한 거란 뜻인가요? 이모님처럼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대접은 못해줄 망정 야단을 치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표님은 쓰레기세요. 쓰레기? 하하하. 아들이 웃자 분위기가 진짜 장난 아니었답니다. 쓰레기라는 말을 듣고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의 웃음은 즐거워서가 아니라 기가 차서 나온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아들이 폭발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거였어요. 쓰레기라는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이 일로 제가 살리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제가 왜 그쵸? 아니, 이주연 씨라고 했죠? 제가 저희 직원도 아닌데 이주연 씨를 어떻게 잘라요? 대신 이분을 자를 겁니다. 대표님, 이모님을 왜요? 이모님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자주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열심히 일하고 계시던 분이세요. 저 연세에 저만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어딨다고.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러니 이모님을 자른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들이 저를 자른다는 말을 하자 주연 처자가 놀라더라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인 자별보들에게 해고라는 말보다 무서운 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 그랬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 기세 등등하던 주연 처자가 스스로 사과하겠다며 저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걸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때문에 사과하는 사람을 보는데 왜 안 그럴까요?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게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 엄마를 지키겠다고 몸을 낮추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도 제 해고는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이었죠. 아들이 제가 일하는 걸 보고도 계속하라 그럴 놈은 아니니까요. 이건 이주연 씨 사과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분은 이제 더 일 못하세요. 그런 줄 알고 그만 자세요. 주연 처자가 사과의 의사까지 내비쳤지만 아들은 물러서질 않았어요. 주연 처자의 분노가 여실히 느껴졌지만 더 따지지는 않았답니다. 그랬다간 진짜 제 해고를 막을 수 없다고 느낀 때문이겠죠. 이모님 사르는 건 한 번만 더 생각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었어요. 한 번만요. 네. 주연 처자의 하소연에도 아들은 물러서질 않았죠. 일이 있다면서 현장을 벗어났고요. 아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나자 주연 처자가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이모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떡해요. 제가 다시 박 대표님 만나 뵙고 사과드릴게요. 정 안 되면 제가 다른 일자리 알아볼게요.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전화번호를 받은 주연 처자가 현장을 벗어났답니다. 아마 아들을 만나 다시 한번 부탁을 할 것 같은 눈치였어요. 실제로 아들이 주연 처자의 전화를 받아다더라고요. 자기가 100번이고 사과할 테니 제 해고를 없던 걸로 해달라고 그랬대요. 당연히 그 부탁은 거절됐답니다. 사정이 자른다고 했으니 물러날 밖에요. 저는 현장 인부들의 안타까운 눈초리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역시나 저녁에 집으로 들어온 아들이 뭐라더라고요. 그렇게 제 일탈 아닌 일탈이 마무리됐답니다. 다른 건 아쉽지 않았지만 주연 처자와의 인연이 그렇게 끊어지게 된 건 너무 아쉬웠답니다. 참 보기 드문 아가씨였으니까요. 다른 사람에 위해 자신의 불이익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 그리 흔하겠습니까? 제가 전화로 감사 인사도 했지만 여전히 주연 처자는 제게 미안하다고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다른 일자리 꼭 알아봐 주겠다는 말도 함께였죠.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제가 일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대요. 저와 주연 처자의 인연도 그랬지만 아들과 주연 처자의 인연이 더 놀라운 거였답니다. 아들과 주연 처자는 어찌 보면 악연이겠죠. 첫 만남이 싸움이었으니까요. 좋게 시작해도 이어지기 어려운 남녀 간의 인연이 그런 식으로 시작되면 그 다음은 보나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언제부턴가 아들의 표정이 참 좋아졌거든요. 꼭 좋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요.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였나 봅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밥 먹어요. 제가 식당 주소 알려드릴 테니 6시까지 나오세요. 가끔 있는 아들과의 데이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주소대로 찾아가 보니 좀 비싸 보이는 일식집이더라고요. 종업원의 인도로 아들이 있다는 방으로 갔답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주연 처자가 있었거든요. 놀란 건 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이모님, 주연 처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아들에게 반문하자 주연 처자 역시 아들이 보며 우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일단 앉으세요. 인사해요. 우리 엄마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주연 씨고요. 잘 아시니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은 자리가 자리니까. 아들이 주연 처자를 사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게 정식으로 소개를 시키는 자리였어요. 아들놈이 그렇게 짓궂을 줄은 몰랐네요. 주연 처자에게 제가 엄마란 걸 끝까지 숨겼답니다. 뭐예요? 이모님이 어머니란 걸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숨기실 수가 있어요? 니들이 사귄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들이 우리 두 사람을 보고 웃더니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날 일이 있고 나서 주연 처자가 몇 번이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대요. 이유는 뻔하죠. 저를 자르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였답니다. 아들은 저를 자르지 않고 다른 현장에 보냈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주연 처자에게는 그날 일이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했답니다. 사실 그분이 현장 수장 격인 철승 아저씨의 지인이라고 설명한 뒤 다른 현장에서 필요해서 보내기 위해 이야기하던 거라고 했대요. 오해가 풀리고 나서 서로 사과를 했고요. 그렇게 만남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금세 서로에게 빠져들었고요. 그랬구나. 지국인.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난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몰랐네. 아니에요, 이모님. 아니, 어머님이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상구씨가 그런 말을 안 해줘서 왜 저렇게 짓궂은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내 아들이지만 저런 면이 있는 건 몰랐네.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만난대. 내가 찾아온 말하면 당장 헤어지라고 그러겠네. 그러니까요. 저희는 아들 흉을 보며 급격히 가까워졌답니다. 원래부터 마음에 들었던 처자인데다가 속사정을 알게 되니 더 애틋해졌고요. 주연 처자가 대학 다닐 때 부모님들이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대요. 그래서 부모 또래의 사람들에겐 더 잘하려고 애썼다더라고요. 저한테 한 것도 그런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더 예뻐 보이더군요. 저런 아이가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건 당연한 일이었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바람을 허투루 보지 않았어요. 난 니들이랑 같이 안 산다. 나보고 며느리살이 하라는 거잖아. 어머니, 며느리살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머니가 너무 필요해서요. 참 믿지 않게 말을 하는 아이였답니다. 결국 며느리가 저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생전 처음 좋아하는 여자가 저희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참 색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곰슬맞음이 그것이었어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맛있는 부추 좀 만들게요. 상구씨, 오늘 거래처 만나고 온댔으니 늦을 거예요. 보나마나 한잔 할 거고요. 저희도 한잔해요. 부추 전에 막걸리 한잔 해야죠. 마침비도 오고요. 사람 사는 재미가 그런 거대요. 제가 원래 술도 잘 못하고 하다 보니 남편이 술을 먹으며 느꼈을 그 즐거움을 잘 몰랐답니다. 근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게 뭔지를 조금이나마 알겠더군요. 술이라는 게 술맛도 술맛이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더 큰 거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며 즐겁게 살았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왔답니다. 가사 도우미라더군요. 제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왜 들이나 했습니다. 솔직히 돈도 아까웠고요. 근데 그게 며느리의 생각이었다네요. 저도 일을 다니니 어머니 하실 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구씨한테 때를 썼어요. 어머니도 좀 편안하게 지내셔야죠. 며느리가 시행사 일을 관두고 카페를 열었답니다. 친구와 같이 한다는데 눈치를 보니 아들이 자금을 꽤 된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들이 동종업계에서 일하니 시행사라는 곳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니 시행사 일 대신 조금은 여유로운 카페를 하며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였어요. 문제는 며느리가 계속 일을 하는 통에 가사 일이 오롯이 제 몫이 됐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야 그게 힘들지 않은 일이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게 죄송했나 봐요. 늙은 엄마를 편히 모시겠다고 합가까지 했는데 정작 자기들 삶까지 떠넘긴 꼴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상의 끝에 도우미를 드리자고 의견을 모았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었죠. 몇 번이고 괜찮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저 편하려고 사람 쓴다는데 아들이 반대할 이유가 어디겠어요. 돈을 떠나 그런 며느리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답니다.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인생이란 걸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도우미가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할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일주일에 3번 오는 거였지만
올 때마다 부피 큰 일을 다 해버리니 제가 할 일이 없대요. 사람 부리는 게 익숙치 않아 제가 손이라도 거들맞추면 난리를 부리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아이고 사모님 그냥 계세요. 사모님이 그러시면 저희 자리 뺏긴다고요. 하하. 맞죠. 자기가 그런 거 하라고 들인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 일을 뺏으면 안 된답니다. 제가 편하자고 그 사람 밥줄을 끊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 춤이 쑤셔도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을 밖에요. 손이 까딱거려도 참았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죠. 자꾸 그러니 너무 춤이 쑤셨어요. 그래도 도우미 아줌마 일을 뺏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돌았어요. 그때 며느리가 권한 게 동네 노래 교실이었어요. 가보니 노래들도 많고 해서 시간 보내기 그만이돼요. 진짜 팔자 들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래 교실 선생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 중간에 나와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특별히 갈 데가 없어 집으로 갔답니다. 비번을 누르고 집에 들어서는데 도우미 아줌마가 급하게 안방에서 나오대요. 사실 청소부터 요리까지 다 하는 사람이니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안방문을 잠가놓은 것도 아니니 언제든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였죠. 자연스러운 일을 하는 건데 도우미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답니다. 꼭 나쁜 짓을 저지르다 들킨 사람처럼 저를 대하더라고요.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도우미들이 집안 폐물을 훔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전 그럴 일도 없었으니까요. 젊은 시절부터 폐물 같은 건 관심도 없었거든요. 물론 안방에 기준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은 물론이고 남편이 남겨준 유산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안방 장롱 한켠에 있던 금고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금고는 비밀번호 없이는 열 수 없으니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도우미 아줌마가 가고 나서도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다는 걸 확인했고요. 사람 의심하는 것만큼 나쁜 일이 없죠.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당연한 거라 믿었으니 저 역시 의심 같은 건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안 그랬나 보더라고요. 앞서 말한 철승씨의 안 사람은 제 오랜 지인 중 한 명이랍니다. 남편끼리 각별하기도 했고 철승씨의 안 사람인 미자 역시 철승씨를 따라 일을 했으니 저랑도 함께 일을 하기도 하며 자매처럼 살았거든요. 미자에게 그날 일을 이야기했었어요. 형님도 잠수 편하오. 원래 귀중품 들어있는 안방은 잠그고 다니는 거요. 하긴 도우미를 써본 적이 있어야 알지.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괜히 있을까. 아무리 멀쩡한 사람도 눈앞에 물건이 보이면 저도 모래 손이 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앞으론 꼭 잠그고 다녀요. 잃고 나서 땅치고 울지 말아야지. 자네도 참 가져갈 것도 없지만 그럴 사람도 아니야. 가져갈 게 왜 없어요. 형님 금고 안에 금두꺼비도 있고 통장도 있지 않어. 형부가 알들 살들 모은 그 많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닌 것을 조심해요. 형님 말 맞다나 사람 의심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미자의 말이 있긴 했지만 그건 그냥 쓸데없는 기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세상에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세상에 너무 편하게 살아온 탓이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의심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었답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도우미 아줌마와 며느리가 시내에서 만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개원들이랑 같이 있다가 본 거라 아는 척을 하진 않았어요. 어느 커피숍에서 두 사람이 앉아있는 걸 차를 타고 가다 본 거죠. 신호가 긴 곳이라 대기 중에 꽤 오래 봤거든요. 두 사람이 좀 심각한 표정이었던 것도 기억해요. 며느리야 당연히 도우미 아줌마를 부리는 사람이니 그런 만남이 이상할 것도 아니었죠.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차를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집에 가서 물어봐야지 하다가 깜빡 잊어버린 걸 보면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몇 번 더 반복이 됐답니다. 때론 아파트 근처에서 보기도 했고 가끔씩은 집에서 두 사람이 무슨 비밀 이야기를 하는 적도 있었답니다. 이상하게 보려면 충분히 이상하게 볼 수 있었지만 전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아마 미자가 아니었다면 전 평생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된통 당했을 거고요. 진주가 없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이 아들과 며느리의 다툼이었어요. 지난달 카드값이 600을 넘어들어. 아, 고지서 당신이 받지? 아, 미안해요, 그거. 며느리가 말을 흐리더라고요. 주방에서 있다 애들이 방에서 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저도 꽤 놀랐어요. 저야 살림을 맡아 할 때도 카드값이 200을 넘어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모를 건 아니었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가끔 명품백 같은 것도 사곤 한다니까요. 아마 그런 거 아닌가 했어요. 조금 과하다 싶긴 했지만 아들 벌이를 생각하면 그 정도 사치를 한두 번씩 못 부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가 봐요.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났던 모양이었어요. 저야 그런 걸 알지도 못했고 아들 역시 저한테 그런 말까지 할 성정은 아니었으니 몰랐던 것뿐이었어요. 형님, 나 집에 왔어요. 회비만 챙겨가면 되는 거죠? 안방서랍잔 두 번째 간 맞는 거죠? 저희가 지인들 몇몇이서 여행기 같은 걸 했어요. 그래봐야 매달 5만 원 정도 모으고는 국내 여행을 분기나 반년에 한 번 가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제가 당시 초무여서 돈을 들고 나왔어야 했는데 깜빡했고요. 마침 미자가 아직 집이라기에 그것 좀 가져달라고 부탁했답니다. 미자 사는 곳이 저희 아파트 옆동이었거든요. 게다가 그이는 저희 집 비번을 알려줘도 괜찮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심부름을 미자가 오고 나서 그날 모임을 마친 뒤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 미자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사실 처음 왔을 때부터 표정이 안 좋긴 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했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물어볼 수가 없었답니다. 형님, 안방 침대 위에 있는 액자 누가 준 거요? 액자. 아, 그 그림 말하는 거지. 지현이가 사온 거야. 반이 좀 편하다고 걸어놓으래서. 왜? 그림 마음에 들어? 그럼 자기가 가지든가. 며느리가 가져왔다고? 정말이유? 그렇다니까. 왜? 미자가 망설이다 결국 입을 열었답니다.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난달에 모텔 인테리어 공사했던 거 알죠? 알지. 자기가 철순 씨랑 지인 부탁이라면서 했다면서. 자기 곧 부자 되겠다. 이젠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부자는요. 근데 우리 그거 하면서 이상한 거 찾았다고 말했나요? 이상한 거? 아니, 그게 뭔데? 숨겨진 금통이라도 찾았어? 한 거 장난으로 말했는데 미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텔에 몰래카메라가 발견되곤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미자가 그걸 직접 목격했다는 거였어요. 주인 말로는 못한 사람들이 모텔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 찍어서 이상한 데 폐목적으로 설치했을 거라더라고요. 진짜 손톱보다 작은 렌즈가 들어있어서 보고도 모르겠더라고요. 진호 아빠가 눈썰미가 좋아서 발견하지 않았으면 계속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참 그런 거 찍어서 어쩌겠다고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 그러게요. 근데 언니 방에 있는 그 액자. 아까부터 액자 이야기하더니 너 왜 그래? 기가 막혔어요. 내 방에 걸린 액자가 몰래카메라를 담고 있는 것 같대요. 자기도 긴가민가 했는데 모텔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대요. 모텔에서 발견된 몰래카메라도 그림 속 사람의 눈동자에 박혀 있었다더라고요. 제 집에는 사람 대신 동물 그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마지막 순간 뭔가 미자를 섬찟하게 했다더라고요. 방에서 나오다 그림 속 동물 눈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봤는데 반짝하는 게 느껴졌다지 뭡니까. 너무 소름이 끼쳤는데 일단은 그대로 놔뒀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 방에 그런 게 왜 있어. 나 같은 할맛이
게다가 혼자서는 여자방 찍어서 뭐하게. 네가 착각한 걸 거야. 그 그림 주연이가 사온 거라니까. 그래서 더 그러는 거예요. 상구가 아무 말 안 해요. 무슨 말? 형님 걱정할까봐 말 안 한 모양이네. 그러고도 남을 놈이긴 하지. 자기도 몰랐는데 철승씨가 말을 해줬답니다. 예전에 주연이가 다니던 회사, 그러니까 시행사 직원들이 얼마 전 사기 혐의로 대거 체포되었답니다. 리자 말로는 원래부터 시행사라는 곳이 사기꾼들이 많다네요. 자기 돈 없이 땅을 담보로 은행 돈 빌려서 건물 올리고 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차고 넘친대요. 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많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주연이는 아무 말 없던데 상구도 그렇고. 그리고 주연이는 결혼하고 그 회사 바로 나왔어. 요샌 친구랑 카페 하잖아. 주연이야 이게 직원이었으니 그런 것도 몰랐을 거고. 그랬겠죠. 근데 주연이 소문도 좀 그렇고. 너 갈수록 태산이다. 주연이 소문이라니.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소문이니까. 일단은 몰래카메라부터 확인해야 돼요. 혹시 제가 그걸 확인하다가 자칫 실수할까봐 그냥 나오긴 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거 설치한 사람이 누군지 왜 설치했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 내가 뭐라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미자는 너무 감동했답니다. 결국 철승씨가 지난번 모텔 일을 할 때 도움을 받았던 몰래카메라 업자를 불렀답니다. 맞네요. 제가 다른 거 하는 것처럼 하고 봤는데 맞아요. 전형적인 액자 몰래카메라더라고요. 어떻게 할게요? 그냥 떼버릴게요. 맞다 말이지. 혜영수, 그거 주연이가 준 거라고 했죠? 네. 주연이한테 물어볼까요? 아니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고, 이 김 사장, 자네 그 방에 다른 카메라 한 대 더 설치할 수 있을까? 몰래카메라 설치한 사람이 모르게 말이야. 안 될 건 없지요. 방구 치는 척 하면서 잠시 렌즈 가리고 설치하면 되니까. 철승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래카메라를 또 설치한다뇨? 제가 좀 찝찝한 게 있으세요. 형수방에 그런 걸 설치한 거면 뭔가 꽁꽁이가 있을 거잖아요. 카메라를 설치한 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때가 되면 그거 확인할 거고 그렇다면 누가 설치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싶어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주연이가 그럴 이유도 없고 주연이가 제 방에 그런 걸 왜 달겠어요. 그냥 그림을 샀는데 우연히 그런 게 있던 거 아닐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면 좋죠. 근데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이 주연이 둘러싼 소문이 좀 그래요. 지난번엔 미자도 그러더니 도대체 무슨 소문인데요. 철승씨가 한 말이 뭔데 그러더군요. 철승씨 지인 중 하나가 우연히 주연이 결혼사진을 보았답니다. 철승씨야 저희 가족 같은 사람이니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제 옆에 서거든요. 아마 그 사진을 본 모양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는 고개를 갸웃하더라지 뭡니까. 이상하게 낯이 익었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우연히 전화통화를 하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대요. 몇 년 전에 지인의 주변 사람이 자식 결혼을 시켰는데 그때 신부가 꼭 주연이 같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신부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살다가 그 집안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는 거였어요. 통장 비밀번호 같은 걸 다 알아내고 집안에 숨겨둔 폐물도 대부분 훔쳤대요. 그 과정에서 몰래카메라가 나왔고요. 몰래카메라로 비번이나 다른 폐물 위치를 확인하려던 목적이었대요. 그제야 철승씨가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이유를 의심하던 게 이해가 갔답니다. 문제는 그 신부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사건 이후에 알고 보니 이름도 엉터리였고 나이도 엉터리여서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였답니다. 자기가 그때 본 신부가 주연이랑 많이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문제는 그 지인과 이제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때 신부 사진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였고요. 뭐 자기 일이 아니니 그걸 확인하겠다고
연락처를 찾는 번거로움을 할 이유는 없죠. 근데 그 비슷한 일을 보고 나니 말은 해줘야 싶어서 철승씨한테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뭔가 짚이는 게 있었답니다. 주연이가 아직 아들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말로는 혼인신고를 천천히 할수록 부부관계가 돈독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이긴 했지만 워낙 주연이가 잘하고 있으니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였고요. 철승씨가 그 이야기를 리자에게도 했답니다. 그래서 철승씨가 몰래카메라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주연이가 그럴 리 없어. 혹시 주연이 주민등록증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특별히 볼 이유도 없잖아요. 설마.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전 진짜 멍청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며느리로 받을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 철승씨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출근을 한 다음 몰래카메라 업자가 저희 집에 방문했답니다.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었답니다. 핑계는 간단했어요. 금방에 결로가 좀 끼었거든요. 그걸 수리한다는 이유였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이 정도 결로면 호흡기 많이 안 좋아요. 더 빨리 손에 보셨어야죠. 일단 침대랑 좀 정리하겠습니다. 업자 말로는 보통 액자형 몰래카메라는 음성 녹음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연극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업자 말이 맞더군요. 음성은 안 들어가는 그런 몰래카메라였습니다. 필요한 게 금고의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거였으니까요. 침대를 세워 액자를 가리고는 기존의 몰래카메라를 확인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곳에 새로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답니다. 침대 기둥 사이에 집어넣으니 위치를 알고 있는 저조차도 그 존재를 잘 모를 정도더라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고도 바꿨답니다. 경보기가 달린 금고였어요. 최대한 기존의 것과 비슷한 모양새를 지닌 금고를 미리 가져왔답니다. 업자 말로는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3분 안팎으로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다더군요. 세상 참 달라졌다는 걸 새삼 느낄 지경이었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는데 걸린 시간이 20분도 안 됐어요. 철승씨의 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었어요. 사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착한 며느리를 오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철승씨가 주문한 또 다른 연극에 동참했던 건 어쩌면 제 맘 한구석에도 깨름칙한 부분이 있었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요즘 나 왜 이런데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 치매인가 보다. 요새 집 현관 비밀번호도 까먹고네. 겨우 그런 걸로 치매는요. 저도 가끔 그러는 거요. 어머니는 치매 안 걸리세요. 손재주 좋은 사람들은 그런데요. 어쩜 말이 저리 고울까요? 저런 아이를 의심하는 제가 못 견디기 싫었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제 의심이 틀렸다면 무릎이라도 꿇을 생각이었어요. 아니야. 요즘은 통장 비번도 헷갈려. 통장 비번이 상고생일인데 그걸 헷갈리면 안 되잖니. 12월 11일이잖아요. 설마요.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눈이 반짝이더군요. 역시 무심한 듯 질문이 이어지대요. 설마 어머니 온갖 비번이 다 그러신 건 아니시죠? 맞아. 기억하기도 좋고. 통장이든 금고든 다 그 번호거든. 자연스레 금고 비번까지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분명히 반응이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왜 마음이 철렁 내려왔는지요. 제발 아니길 빌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짜 견디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이틀 후 철승씨와 미자가 집을 찾아왔어요. 함께 아는 지인의 자식이 결혼한다는 핑계로 지방을 간다고 그랬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마침 주말이기도 했고 아들놈도 일 때문에 출근을 하기로 했거든요. 집에 남는 사람은 며느리밖에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희승씨 의심대로라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거라는 데서 나온 발상이었답니다. 공주까지 가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운전 조심하고요. 그래, 올 때 맛있는 거 사다 줄게. 다녀올게. 그렇게 집을 나온 저희는 비상 계단을 통해 한층 위로 올라갔답니다. 저희가 나가자마자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다려보자고 철승씨가 그랬거든요. 한 10여 분 기다렸을 겁니다.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더군요. 30초 정도 지난 뒤에 소리가 조금 적어지긴 했지만 분명히 우리 집에서 그 소리가 났답니다. 며느리가 금고를 열어보려고 했다는 뜻이었어요. 그 아이 말고는 집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고를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비번을 넣으면 경보음이 울리거든요. 제가 알려준 금고 비번은 다른 거였어요. 아들의 생일인 건 맞지만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금고를 열다가 갑작스레 울리는 경보음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요즘 사람들 이웃 사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더니 진짜 그렇대요. 문이 잠기긴 했지만 그래도 초반 30초 정도는 꽤 큰 소리였는데 아무도 나와보는 기척이 없더라고요. 이젠 소리가 멈췄네. 형수님 들으셨죠? 네, 진짜 최승씨 생각이 맞았네요.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하늘이 꺼져 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제 돈을 노린 거였으니까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답니다. 여보, 지금 데려가 봐야 하는 거 아냐? 현장에서 잡아야지. 아니야. 어차피 CCTV 다 찍혀 있을 텐데. 그리고 확인해 봐야 할 것도 더 있고. 확인할 거라니? 형님 며느리가 금고에 손댄 거 말고 또 뭐가 있는데? 이 사람아, 그건 그냥 호기심에서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형수님 성격에 그러고 나오면 더 몰아실 수도 없으실 거고. 제 말이 맞죠?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만 철승씨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도 전 며느리가 실수 내지는 호기심에 금고를 만졌으면 바랐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철승씨 집으로 간 저희들은 주연이 비슷한 신부가 재산을 훔쳐갔다는 말을 한 지인을 접촉했답니다. 이미 연락이 끊어진 탓에 찾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그 사람을 찾아냈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결혼한 여자의 결혼사진을 입수했고요. 5년은 된 거라 더 젊은 모습이었지만 결혼사진 속 신부는 분명히 주연이었습니다.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철승씨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가자고 했지만 제가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지인이 붙잡는 통에 하루를 자고 가야 한다는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철승씨가 술을 마셔서 오늘은 갈 수가 없게 됐단다. 상구에게는 네가 말 전해다오. 네 어머니, 간만에 공주 구경 천천히 하고 오세요. 그래 그러마. 집엔 별일 없지. 네, 이리 버게이겠어요. 근데 어머니, 혹시 비번이요? 그저께 말씀하신 거요? 상구씨 생에 맞는 거죠? 그럼 설마 내가 그걸 까먹을까? 참 폐지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그걸 물을 줄이야. 진짜 그 밤 내내 한숨도 못 잤답니다. 저도 저지만 사실을 알고 나면 아들이 얼마나 실망할지를 아니 더 그랬네요. 그래도 저런 아이를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다 아들을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다음날 집에 들어가서 며느리 얼굴을 보는데 계속 소름이 끼쳐서 혼이 났어요. 그래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다음날 며느리가 카페로 이르러 간 뒤 철승씨가 미자와 함께 왔답니다. 설치해둔 몰래카메라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금고를 열다 경보가 울리자 당황하더니 입으로 금고를 가리는 모습을 봤어요. 소리가 잦아들대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곧 누가 왔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가사 도우미였답니다. 이 해망구가 정신이 나갔나 봐.
자기 금고번호도 몰라. 어떡하지? 어떡하긴. 다시 사이설고 쓸어봐. 금고 안에 진짜 쓸만한 거 있는 거 맞지? 그럴 거야. 그러니까 홍보기까지 달려있겠지. 엄마 같으면 금고 안에 안 넣어둘 거야. 연마디르라고는 거실로 나가는 통에 다른 것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도움이라던 그 여자가 며느리의 엄마였다는 거였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다던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딸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동참할까 하는 점이었어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어요. 일단 아들을 불러 모든 걸 털어놓았답니다. 아들이 참 많이 놀라있어요. 그래도 증거가 확실하니 저희 의견에 동의해 주었어요. 많이 미안했어요. 결국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생긴 거니까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담당 형사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죠. 여기저기 뒤지더니 안 그래도 주연이가 지명 수배 중이라는 것도 말해주대요. 저희 말고도 2건이 더 있었대요. 앞서 말했던 그 케이스 말고도 또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집으로 갔어요. 형사들이 주연이와 그 엄마인 도우미를 체포했고요. 처음엔 사정 모르던 눈치더니 곧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났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변명이나 하지 말지. 죄송해요. 그래도 상구 씨는 진짜로 사랑했어요. 그조차도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그런 짓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결국 며느리와 그 엄마라는 사람은 각각 2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어요. 이름이 강서연이더군요. 나이도 제가 알던 것보다 3살이 더 많았고요. 인간이란 게 참 무섭더라고요. 돈이 뭐길래 그런 짓까지 하는 건지. 사건 이후 아들은 많이 힘들어했답니다. 그래도 엄마인 저를 위해서 최대한 힘을 내려 노력해주었어요. 저 역시 상처를 털어내려 했었고요. 금세 낫긴 힘들겠지만 살다 보면 또 잊혀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살갑고 마음씨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돈을 노리고 작정하고 결혼한 며느리일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나 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더니 자나깨나 사람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예.